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샤워도 했고 비누도 좋은 걸 썼는데 몸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어디서 나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가끔은 스스로도 느끼고 얼굴이 화끈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가렵고 따끔거리고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노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들었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중장년 건강을 진료해온 닥터 존입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가려움, 묘한 피로감. 그게 노화가 아니라 경고신호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경고가 나는 자리가 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5가지 부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노화의 진짜 원인을 아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씻는 제품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씻는 순서와 말리는 습관만 바꿔도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얼굴 주름까지 줄어드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나는 이미 씻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다들 씻습니다. 그런데 빼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빼먹는 자리들을 방치하면 몸 안에서 세균이 썩고 그 썩은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일을 막아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단 10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오늘 샤워부터 당신의 몸은 씻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보지 않은 자리,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샤워할 때 물 닿으니까 자연스럽게 씻기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배꼽을 그냥 방치했다가 온몸이 망가진 사람들을 진짜로 봤습니다. 한 분은 68세 전기기술자 출신 정혜수 씨였습니다. 이분은 체력도 좋고 평생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라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에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겨드랑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찜찜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질문 하나만 드렸습니다. 혹시 배꼽 안쪽을 직접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혜수 씨가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꼽이요? 거긴 손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깊어질까봐 그냥 놔뒀죠. 그래서 제가 면봉에 순한 비누를 묻혀서 살짝 안쪽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면봉이 까맣게 나왔습니다. 그걸 본 정혜수 씨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게 내 몸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꼽은 따뜻하고 습하고 햇빛이 절대 닿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흘리는 땀, 피지, 비누 찌꺼기, 옷에서 떨어지는 섬유 조각들이 전부 그 안에 쌓여서 세균밥이 됩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냄새로 신호를 보내고 속으로는 세균에서 나온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정혜수 씨는 배꼽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시작했습니다. 딱 2주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제가 요즘 낮잠을 안 잡니다. 전에는 밥 먹고 나면 바로 졸렸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배꼽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 하나에 크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 방법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들으면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행동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꼽 청소는 거칠게 비누칠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이 닿는다고 해결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배꼽 안쪽은 햇빛도 들어가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항상 따뜻하고 습한 공간이라서 세균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면봉 하나를 준비합니다. 비싼 도구가 아니라 평소 귀 닦을 때 쓰는 면봉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면봉을 적시고 순한 비누를 아주 조금만 묻힙니다. 거품을 많이 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울 앞에 서서 배꼽 입구에 면봉을 가볍게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 바퀴 돌립니다. 깊이 넣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닿는 만큼만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리는 단계입니다. 배꼽은 청소를 하고도 안쪽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했다면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면봉 하나를 새로 꺼내서 아까 닦았던 자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이 과정은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닦게만 하면 됩니다. 수건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고 수건 끝을 배꼽에 대고 톡톡 눌러주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샤워하거나 세수할 때 함께 넣어서 배꼽부터 시작한다면 몸은 반응합니다. 샤워를 해도 남아있던 찝찝한 냄새가 사라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던 느낌이 줄어들고 심지어 소화와 집중력에도 변화가 옵니다. 배꼽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신경과 면역이 연결된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는 곳, 바로 귀 뒤입니다. 귀를 씻는다고 생각하면서 귀 바깥쪽만 문지르고 지나가지만 문제는 귀와 머리가 만나는 그 작은 골짜기입니다. 그 안쪽 주름이 실제로는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는 지점입니다. 한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창수 씨, 이분은 갑자기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검사와 뇌검사를 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제가 귀 뒤쪽에서 특유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샤워할 때 귀 뒤쪽도 따로 닦으십니까? 이창수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는 씻지만 귀 뒤는 솔직히 언제 씻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봉에 살짝 비누를 묻혀 귀와 머리가 맞닿는 주름 안쪽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면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색이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그걸 본 이창수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게 내 몸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귀 뒤는 피지와 땀, 먼지, 묵은 각질까지 전부 모이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귀 뒤쪽 피부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기름기와 목덜미에서 올라오는 땀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라서 미생물들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안쪽 주름을 조금만 들춰보면 냄새와 염증이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귀 뒤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위는 목과 머리를 연결하는 림프절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귀 뒤가 더러우면 그 독소가 혈액과 림프를 타고 바로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냄새가 나는 부위가 아니라 전신 피로와 두통, 어지러움까지 유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뒤는 비누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배꼽과 마찬가지로 닿는다고 씻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닿아서 닦아야 하고 닦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 뒤 청소는 거칠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샤워 중에 머리를 감을 때 비누나 샴푸 거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사용합니다. 귀와 머리가 만나는 경계선, 즉 귀뿌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시자 모양으로 감싸듯 잡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때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고 손가락의 살 부분으로 눌러서 닦아야 합니다. 둘째, 샤워가 끝난 뒤에는 귀 뒤를 반드시 따로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전체를 문지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건 끝부분을 손가락에 감싼 뒤 귀 뒤 주름 안쪽을 조심스럽게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균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머리가 길다면 머리카락이 물기를 막고 있어 귀 뒤가 잘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머리를 묶거나 올려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차이 하나가 오후 컨디션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귀 뒤를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갑자기 이유 없이 올라오던 피곤함이 줄어들고 오래 앉아있을 때 느꼈던 묵직한 두통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만 되면 멍하고 집중이 안 되던 증상이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들어오는 피로는 전부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몸 바깥의 작은 염증이 안쪽 컨디션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는 그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때문에 신경은 쓰지만 그 안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곳입니다.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면역 시스템의 핵심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겨드랑이 안쪽에는 상체의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몸속에서 올라오는 독소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겨드랑이가 막히거나 오염되면 몸 전체의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만 문지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겨드랑이는 피부가 겹치는 구조라서 주름 안쪽에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기 쉽고 그 안에서 세균이 계속 번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안쪽은 미끄럽고 끈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없어도 세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호준 씨, 이분은 몸이 늘 축 처져 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전기가 꺼진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다가 겨드랑이 관리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샤워할 때 겨드랑이는 어떻게 씻으세요? 김호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누 묻혀서 문지르죠. 그냥 슥슥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겨드랑이를 팔꿈치 위쪽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쪽 주름을 손가락으로 벌리듯 열고 그 안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배꼽과 귀 뒤와 마찬가지로 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씨는 그날부터 샤워 습관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의 주름 안쪽까지 닦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완전히 말리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주 뒤 만났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이상하게 낮에 덜 처집니다. 예전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이 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몸이 가볍습니다. 겨드랑이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냄새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 면역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무조건 강하게 문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씻는 것보다 중요한 단계는 말리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샤워 중에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묻힐 때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팔을 반만 들면 겉만 닿고 주름 안쪽까지 닿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는 팔을 완전히 들어 올렸을 때만 구조가 펼쳐져서 안쪽까지 닿습니다. 둘째,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겨드랑이 주름 안쪽을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훑어냅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바깥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이때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의 살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샤워가 끝난 후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대충 문지르고 끝내면 안쪽에 물기가 남습니다. 수건 끝을 손가락에 감고 겨드랑이 주름 깊숙한 곳까지 눌러서 닦기 한 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닦아냅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하면 오히려 붓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순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고, 향이 강한 스프레이형 제품은 씻은 후가 아니라 완전히 건조된 뒤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를 이렇게 관리하면 2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던 컨디션이 유지됩니다. 이유 없는 나른함이나 졸림이 줄어듭니다. 둘째, 몸 전체가 덜 무거워집니다. 움직일 때 끈적거리던 느낌이 사라지고 어깨가 덜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4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해서 손대기를 망설이는 곳이지만 제대로만 관리하면 오히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서 건드리기를 망설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 전체 균형과 활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부위는 몸의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지점이면서 혈관과 림프, 신경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중추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에너지 통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자연스럽게 주름이 깊어지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하루 종일 축축한 상태가 이어지며 그 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사타구니 부위가 오염되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박민수 씨. 이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루 중 특정 시간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오래 걸으면 사타구니 주변이 따끔거리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본인은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다가 사타구니 부위 위생 관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샤워할 때 사타구니 부위는 어떻게 씻으세요? 박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누칠은 하는데 구석구석까지 닦지는 않습니다. 괜히 자극될까봐 대충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사타구니 부위는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골고루 닦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피부가 겹치는 주름 안쪽까지 닿아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하며 수건으로 전체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름 사이를 하나씩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수 씨는 그날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걷는 게 편해졌습니다. 전에 없던 가벼움이 생겼습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단순히 부끄러워서 관리하지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위가 오염되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자세와 움직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의 압력이 추가되고 골반 균형이 틀어지며 무릎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몸 전체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에너지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관리한다는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칠게 닦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닦는 것, 그리고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샤워 중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손바닥에 순한 비누나 전용 클렌저를 묻힙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보다 거품이 적고 자극이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사타구니 부위를 한 손으로 받치듯 감싼 뒤 손가락 4개를 이용해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펼쳐가며 닦습니다. 바깥쪽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접히는 부위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부드럽게 훑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방향은 앞에서 뒤로 양옆으로 나누어 닦으면 빠뜨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셋째, 헹굴 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비누가 남으면 피부가 자극되어 오히려 가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샤워 후에는 수건 전체로 감싸서 문지르기보다는 수건 모서리나 접힌 부분을 손가락에 감싸고 주름 사이를 하나씩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말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안쪽에 남은 습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다시 번식하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땀이 많거나 습기가 쉽게 차는 분이라면 완전히 말린 후 소량의 천연 전분 파우더나 무향의 건조 파우더를 가볍게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피부를 덮어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공기를 통하게 두면서 습기만 조절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타구니 부위를 이렇게 관리하면 단순히 쾌적함뿐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이 바뀝니다. 걸을 때 어색함이 사라지고 다리를 벌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던 미묘한 긴장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모든 자유와 독립을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팔입니다. 팔은 단순히 걷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세상과 맞닿는 첫 번째 접점이며 균형 감각과 자세, 심지어 자신감까지 연결되어 있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발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발톱을 깎는 일조차 미루게 되고 굳은 살이나 갈라진 뒤꿈치는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며 방치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몸 전체의 무너짐이 시작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임상 경험상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걷는 속도보다 먼저 마음이 위축됩니다. 냄새나 통증 때문에 신발을 벗는 상황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느 날 문득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냥 집에 있고 싶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걷는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발을 돌보지 않아서 움직일 의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동식 씨, 이분은 예전에는 등산과 산책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바깥 출입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이 너무 거칠고 냄새도 나서 신발을 벗는 자리가 불편합니다. 신발 속이 답답하고 오래 걷다 보면 뒤꿈치가 따끔거려서 자꾸 자세가 어색해집니다. 이 문제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의 상태는 운동 능력뿐 아니라 심리 상태까지 흔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의 습기와 뒤꿈치의 각질층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염증을 만들고 그 신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컨디션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발은 하루 중 가장 오래 압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많고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위를 단순히 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하듯이 관리하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팔 관리는 단순히 씻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에 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닿는 것이 아니라 닦고 말리고 다독여줘야 합니다. 이 3단계가 모두 있어야 발이 편안해지고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발을 충분히 적십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잠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피부 표면을 건조하게 만들어 갈라짐을 더 악화시킵니다. 둘째, 순한 비누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발가락 사이부터 닦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해 각 발가락 사이 공간을 벌리고 땀과 각질이 모이는 부분을 부드럽게 훑어줍니다. 발가락 사이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한 단계만 따로 의식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뒤꿈치와 발바닥은 단순 문지르기가 아니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습니다. 바닥과 지속적으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질이 쌓여 굳은 살이 형성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 압박이 생기고 걷는 자세까지 변형됩니다. 억지로 벗겨내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닦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물로 깨끗하게 헹군 뒤 수건으로 감싸듯이 눌러서 말립니다. 수건으로 비벼 닦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눌러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다시 습기가 차면서 세균 번식이 반복됩니다. 다섯째, 뒤꿈치와 발바닥에는 보습제를 바르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습기가 갇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가락을 가볍게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신경 민감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는 능력은 근육보다 신경 반응 속도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발을 이렇게 관리하면 외출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 있을 때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줄어들고 전신 피로가 덜 느껴집니다. 움직임은 발에서 시작되고 자신감 또한 발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5부위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서 가장 쉽게 잊혀지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5군데를 살펴봤습니다. 배꼽, 귀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 목. 이 5곳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가 드나들고 면역이 작동하며 움직임과 자신감이 시작되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를 방치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피로가 깊어지지만 오히려 올바르게 돌봐주면 전신이 회복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적게 신경 쓴 자리. 그 작은 부위를 다시 돌봐주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샤워 시간이 단순히 씻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비누나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고 말리는 습관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기억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건강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시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에 맞는 더 깊은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